자, 어쨌든 저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 복습을 좀 해보시면요. 자, 일단 저희 관계기업 투자 관련해서 이제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연결액에서는 100% 제거를 하는데 지분법에서는 이렇게 지분율대로만 제거를 한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문제풀이 틀에 여기다 상향거래건 하향거래건 관계없이 모두 다 지분율대로 지분법 손익에 요 자리죠. 네, 지분법 손익 자리에다가 반영해서 제거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 이 내부거래 관련해서 현물출자라는 주장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단순히 취득한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주면서 자산을 이렇게 주면서 현물 출자 형태로 마치 교환 취득의 형태로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이 A사 입장에서는 자산을 주고 자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유형선의 교환 취득의 논리를 따라간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처분 손익도 계산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경우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처분 손익은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으로 봐서 지분법 손익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그 현물 출자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그 돈을 받은 부분의 처분 손익과 돈을 받지 않은 부분, 주식을 받은 부분의 처분 손익을 나눠서 주식을 받은 부분의 처분 손익만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100원짜리, 장비 100원짜리, 공정가치 150원짜리 토지를 현물 출자했다. 이 경우에 현금을 30원 수령했으면은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으로 제거해야 될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 그래서 이런 그 계산하기 위해서 맨 먼저 했던 게 처분 손익이 얼마냐를 먼저 계산한 게 아니라 저 주식의 취득원가가 얼마냐를 먼저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내가 제공한 토지의 공정가치를 통해서 역산한다, 교환 취득의 논리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150원이니까 취득한 이 주식의 원가는 120원이 되겠죠. 120원 쓰고 30원 쓰고 100원 쓰고 50원 처분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회계 처리를 쪼갰습니다. 어떻게 쪼갰었냐면 토지를 주식 받으면서 처분한 부분과 그리고 현금 받으면서 처분한 부분 이렇게 쪼갰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전체 받은 자산의 가치가 150원어치인데 그 중에서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 150 중에 120,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처분한 부분과 나머지를 쪼갰습니다. 그 중에서 저 40원만큼의 처분 손익만을 저희가 뭐라 했었냐면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이라고 했었죠. 요 녀석만 제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 손익을 쪼개는 연습 한번 해보셨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지분법에서의 특이한 이슈 살펴보셨었고, 그 다음에 연결액 기타사항, 지난 시간에 연결액 기타사항 쭉 정리했었죠. 첫 번째 등장했던 내용은 단계적 취득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바로 지배력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원래 기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취득해서 지배력을 획득했다. 그럼 다른 여타 단계적 취득과 마찬가지로 처분 후에 취득했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대가, 이 대가 안에는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 10%의 공정가치와 이 녀석, 그리고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서 준 돈 70%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서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취득금액으로 봤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 그 연결 문제풀이 틀에 맨 왼쪽 위에 취득금액으로 들어간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것은 이런 처분의 과정에서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처분 손익은 모두 다 그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순이익으로, 지배기업 소유주의 이익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잠깐 체크했었고요. 그다음 처분. 이번에는 주식을 처분하는데 주식을 많이 처분해서 지배력을 상실한다. 그 상실하는 경우에 해야 될 회계 처리는 연결 실제 관점에서 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를 돈 받고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배력을 획득하면은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를 합병하는 것처럼, 합병해서 공정가치를 취득하는 것처럼 반대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를 다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도 받고 나머지 지분의 공정가치를 대가로 받는다고 보고, 그리고 비지배 지분도 이렇게 없애면서 처분 손익 인식한다. 그래서 이런 금액들은 주어지거나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만큼 제거되느냐, 그에 따라서 처분 손익이 결정되는데요. 이 종속기업 자산부채 공정가치는 저희 연결 문제 프리틀에 있는, 그죠? 연결 문제 프리틀에 있는 그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관리하는 금액이 바로 여기 들어갈 금액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굳이 해보지 않아도 이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가치가 연결 문제 프리틀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과 이렇게 받는 돈의 차이만큼을 처분 손익으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셨던 것은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지분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원래는 지배력이 있다가 사라지거나 지배력이 없다가 생기거나 했었는데 여기서는 계속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사, 지배기업이 B지배주주에게 B사의 주식을 더 취득하는 상황. 그래서 A사의 주식이 원래 60%였는데 20%더 취득해서 80%가 되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연결실체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별도 재무제표에서의 회계 처리, 그에 따른 연결자금계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에서 얘네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올바른 회계 처리 결과물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통 뭘 물어보냐면 이러한 거래 후에 B집의 지분이 얼마냐, 그리고 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손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올바른 회계 처리, 연결 실체 관점에서 올바른 회계 처리를 아시면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A사가 종속기업,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때 연결 실체 관점에서 무슨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느냐? 이 경우는 B집의 주주의 주식을 뺏어오는, 연결 실체 A 회사가 B집의 주주의 주식을 뺏어오는 감자 또는 자기 주식의 취득에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집의 주주의 지분이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그에 대해서 돈을 얼마만큼 줬는지,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자본 손익, 마치 감자차 손익 같은 거를 계산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저 B집의 지분이 감소하는 금액을 저희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금액은 원래 B집의 지분이 갖고 있던 금액에 거래되는 지분, 그래서 B집의 지분이 원래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A사가 20%를 뺏어왔으니까 40% 중에서 20% 금액을 B집의 지분의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B집의 지분이라는 게 원체 B사, 요 B회사의 가치에 지분율 곱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B회사의 가치에 거래되는 지분, 요 20% 지분 이렇게 계산될 수도 있다. 그럼 이 B회사의 가치라는 것도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결 문제풀이 틀에 나와 있는 그 B사의 순자산의 가치를 합산한 게 바로 B사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녀석이 20%만큼 B집의 지분을 줄이고 B집의 주에게 준 돈, 즉 주식의 취득금액, 그 금액을 써서 자본손익을 계산할 수 있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처분한 경우, A사가 B사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A사가 80%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를 처분했다. 그럼 해야 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 별도 재무 대표에서 어떤 회계 처리했는지, 올바른 회계 처리는 무엇인지, 그래서 연결 점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보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무엇 보시면 되느냐? 얘 볼 필요 없어요. 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녀석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 실체 입장에서 이 거래는 반대로 B집의 주주에게 이렇게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서 돈을 받는 유상증자의 거래를 한 것이다 라고 봤었죠. 따라 저희가 해야 될 회계 처리는 돈 받으니까 현금 증가하고요. B집의 주주에게 주식 발행해 줬으니까 B집의 지분이 증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권이 같이 발행되느냐, 처분되느냐, 아니면은 변동 없느냐, 이런 그 지엽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영업권을 신경 쓰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자본거래 손익, 마치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아니면 주식 할인 발행처럼 자본거래 손익을 계산할 수 있겠다. 또 이 과정에서 증가하는 B집의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원래 지배기업이 가지고 있던 종속기업의 지분 중에서 일부를 떼준다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 B사의 가치에 거래되는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설명드렸었죠. 그럼 세 번째 증면도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자, 유상증자는 종속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종속기업이 유상증자하게 되면은 지배기업과 B집의 주주, 원래 주주였던 지배기업과 B집의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받는 상황을 말하죠. 그럼 이 경우에 또 연결 실체 관점에서의 올바른 회계 처리는 B집의 주주에게 받는 돈과 B집의 주주에게 발행해주는 주식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A사, 지배기업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돈 받는 것은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회계 처리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B집의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받는 B집의 주주에 대한 유상증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 B집의 지분이 증가하는 금액, B집의 지분이 증가하는 이 금액을 단순히 B사 전체의 가치의 몇 퍼센트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의 과정을 통해서 B사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죠? A사한테도 돈을 받고 B집의 주주한테 돈을 받아서 B사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B집의 주주가 가지고 있던 이만큼의 지분, 그래서 유상증자 후에는 B집의 주가 이렇게 이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늘어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전에 B사의 가치의 지분율을 곱한 다음에 유상증자 후에 B사의 가치의 지분율을 곱해서 그 총액을 비교해 보셔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이 여기는 안 늘었구나. 기억나시죠? B사의 순자산 가치에다가 지분율 곱해서 B집의 지분의 금액 계산한 다음에 유상증자 전과 유상증자 후를 비교해서 이렇게 B집의 지분이 증가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총액으로 비교를 했어야 됐었고요. 그다음 이 유상증자와 비슷하게 B사가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B사가 이렇게 B집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뺏어오면서 돈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도 연결 실체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B사가 B집의 주주에게 돈을 주면서 B집의 지분을 감자하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B집의 지분이 줄어들고 현금이 줄어드는 것을 회계 처리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주식 취득하면서 B사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B사가 줄어들죠. 그죠? B사의 자원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B사의 순자산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따라 저희가 될 일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B집의 지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지분과 B사가 줄어들면서 B집의 지분이 감소한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비지비 지분이 감소한 금액을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상증자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전후를 비교한 것처럼 자기주식의 취득 전후를 비교해 냈었다. 그죠? 그래서 회계 처리에다가 들어간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 모두 다 단기적 취득이건 처분이건 또는 유상증자건 자기주식 취득이건 저희가 먼저 연상을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연결 실증 관점에서 올바른 노란색 회계 처리. 요 녀석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고요. 거기서 포인트는 저 비지비 지분에게 얼마만큼 지분을 내줬는지 또는 빼서하는지 저 비지비 지분의 변동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셨었고, 자 연결 기타 상에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단계적 소유였습니다. 단계적 소유. 자, 단계적 소유라는 것은 지배기업, 종속기업 그리고 그 종속기업이 등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일단 단계적 소유가 아니라 복잡한 지배구조. 복잡한 지배구조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그리고 종속기업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단계적 소유는 이렇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하나만 소유하고 그리고 종속기업이 다시 C사 다른 종속기업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 지분제에 따른 이익의 배분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사가 B사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고 B사가 C사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언제나 뭐부터 정리하셔라? 비지배주주의 지분율 이거 정리하셔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각각 회사의 이익을 어떤 주주가 가져가느냐? 여기 써보면은 다 기억나시죠? 100, 80, 20, 40, 60은 이렇게 B사의 이익에 포함시켜 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C사의 이익 중에서 B사의 이익으로 기술되는 부분이 여기다가 60%에 뭐 80%, 60%에 20% 따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B사의 이익에 포함해서 조정하고 배분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합동수입. 합동수입이라는 것은 맨 위에 상위 지배기업이 맨 하위 종속기업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분율을 써보면은 80%, 60%, 20%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B사의 비지배주는 20%, C사의 비지배주는 20% 이렇게 지분율이 계산이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지만 C사의 이익 중에서 20%가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직접 흘러가고 60% 이 금액이 B사의 이익에 포함이 된다. 얘도 2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C사 이익 중에서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꽂히는 금액이 있다. 요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지배구조에서 연결단기 순이익, 비지배 지분, 우리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동일하지만 이런 작업을 두 번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까다로웠었죠. 그래서 그 숫자만 헷갈리지 않으면 틀릴 일이 없지만 이 연결 문제 프리트를 두 개를 실수 없이 헷갈리지 않고 작성하셔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셨던 게 바로 연결 이연 법인세. 자, 연결 회계에서 법인세 회계가 묻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법인세 회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배를 획득할 때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차이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 조정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이연 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이연 법인세 부채를 이러한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차이처럼 연결 회계의 시작점에 반영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뭐 재고산의 공정가치가 더 있다. 또는 유형산의 공정가치가 더 있다. 종속기업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있는 것을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연 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가치 차이는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기업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자산을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가 될 겁니다. 재고산은 매출원가, 유형산은 감가상각비. 그러면은 이 자산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유보가 추인되겠죠. 그럼 저희는 유보 때문에 인식한 이연 법인세 부채를 없애주시면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이연 법인세 부채에 따라서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면서 단기 손익은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연결 문제 프리트를 어떻게 반영했느냐? 그냥 한 줄 이렇게 추가해서 반영했습니다. 취득의 차이 때문에 자산들을 이렇게 더 인식했다? 그럼 그 녀석의 법인세로 곱한 금액만큼 이연 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주면 됐었고요. 마이너스 부호로. 그죠? 그 다음에 취득의 차이가 실현된다. 그러면 그 실현된 부분만큼 유보가 추인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법인세로 곱한 금액만큼 플러스로 이렇게 반영해주면 됐었죠. 이게 첫 번째 이연 법인세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그 다음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자,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에서도 이연 법인세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를 할 때 왜 이연 법인세가 등장하느냐? 회계상으로는 연결 실체 관점에서 이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은 존재하지 않는, 발생하면 안 되는, 인식하면 안 되는 손익이에요. 그래서 손익을 제거합니다. 손익 이렇게 제거해요. 단기 손익을 줄입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 내부 거래한 거, 거래한 거 맞으니까 이익 인식했으니까 세금 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기 손익 줄인 거, 자산 줄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럼 플러스 유보가 발생하죠. 그럼 회계에서는 또 이연 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면서 법인세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관련된 이연 법인세 항목이 등장한다. 그럼 단기 손익 효과는 세전 금액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할 금액에 법인세 효과,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다시 되살려서 그래서 원래 발생했던 세전 금액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만큼 이렇게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외부 실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세전 금액 기준으로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을 200원씩 계산했다면 법인세율이 30%라고 했을 때 이연 법인세 효과를 반영한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은 이렇게 140원. 법인세율이 30%를 한다면 이연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면 140원씩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실현 손익,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까지 반영한 연결 문제 풀이틀에는 이 자리에 그 세후 금액이 쓰인다라는 거. 간단하게 정리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연결 현금흐름표. 이 친구들은 뭐 가볍게 봤었죠. 연결 현금흐름표에는 이제 그 일반적인 현금흐름표와 다르게 종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거래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근데 종속기업의 주식을 많이 거래해서 지배력의 변동이 있는, 그래서 지배력을 새로 취득하거나 지배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이 있다. 그럼 투자활동으로 분류했었고,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아까 보셨던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하거나 또는 자본거래, 자기 주식 취득하거나 이러한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현금흐름은 비지배주주와 자본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활동이다 말씀드렸었죠. 기타 현금흐름 위치는 이런 것도 정리했었고요. 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역취득. 자, 역취득이라는 것은 A사가 B사를 합병한 줄 알았는데 그 실제를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B사가 A사에게 대가를 주고 합병한 것처럼 거래가 해석되는 것이 바로 역취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A사가 B사의 자산물을 합병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B사가 A사의 자산물을 공정가치로 합병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친구. 이전 대가를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 역취득을 회계상의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이전 대가를 얼마를 주느냐 이 녀석이 중요했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A사의 주식, 원래 A사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계산할 때는 원칙 B사의 주식,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하도록 B사의 주식을 발행해 줄 때 몇 주를 주느냐 그 주식의 공정가치로 계산하셔야 되고, 이게 명확치 않다 그러면은 A사의 주식으로 이렇게 공정가치로 계산할 수 있었다. 이것도 살펴보셨었죠. 그래서 이러한 표를 그리셨죠. 이 표를 통해 설명드리는 게 더 쉬울 텐데요. A사 주주와 B사 주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A사 주식과 B사 주식을 각각의 주주가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 회계상의 법적 형식에 따라서 A사가 B사 주주에게 A사 주식을 줬을 거예요. 즉, 요거 B사 주식 없애고 A사 주식 받아가라.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는 준 대가가 요 녀석일 겁니다. 하지만 회계상의 실질은 B사 주주에게 이전 대가를 주고 B사를 합병하는 게 아니라 A사 주주에게 이전 대가를 주고 A사를 합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B사 주주가 받아간 것이 얼마인지가 이전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A사 주주가 받아간 것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이 녀석.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할 때 A사 주주가 B사 주식을 받는다면 몇 주를 받아갈지 그 녀석의 공정가치가 이전 대가 계산의 원칙이 되고요. 근데 이 녀석이 명확치 않다. 그러면은 A사 주주가 가지고 있던 원래 A사 주식, 이 녀석이 이전 대가가 된다. 이런 것도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취득에서 이전 대가에 들어갈 금액 계산해서 영업권 계산하고 사업결합 회계 처리 완성하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 기타 사항까지 보셨고, 환율 변동효과. 환율 변동효과에서 기능통화의 환산, 요 합해성, 비합해성 항목까지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우셨었죠. 그래서 요 환율 변동효과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외화로 일어난 거래를 기능통화의 재무제표에 회계 처리하는 거. 그래서 개별적인 자산부채가 뭐 화폐성 항목인지 비화폐성 항목인지를 따져서 각각의 성격에 맞게 원화로 기능통화로 환산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바로 외화 거래의 기능통화의 환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거래를 환산한다는 측면이었지만, 반면에 이렇게 기능통화를 작성한 재무제표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화폐로 작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통째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재무제표를 옮기는 과정은 표시통화 재무제표의 환산 또는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로의 환산, 이런 식으로 이 재무제표를 통째로 옮기는 과정을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거래를 환산하는 과정과 그리고 재무제표를 통째로 환산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쪽 화폐성, 비화폐성 외화 항목의 환산은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우셨고, 그다음 외화 사채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